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고용정보원 주무연입니다. 다들 뵐 수 없으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서로에 대해서 좋은 표정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지금 아마 졸릴 텐데 점심 드시고 난 뒤에 아마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제가 앉아서 강의하니까 아마도 좀 지루하고 따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봤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렇게 1시간, 그 결과적으로 저희들 한 100분 동안 배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루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강의를 잘한다고 손치더라도 또 그리고 아무리 웃긴다 손치더라도 지루하실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일자리 정책 아니면 또 얼마 전에 또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창하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일자리 55만 개가 창출된다고 하고 또 그 사업을 향후 5년 동안 정부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이런 또 발표가 있기도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평소에도 뭐 조금 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번 그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는 사실은 경제 외적인 충격인 거죠. 시장 경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 일자리 위기, 심지어 뭐 주가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빠르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기도 한데 일반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가 실제 경제와 일자리의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아무래도 한 지난 3월 정도인 것 같아요. 예컨대 외신에서는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그 주로 코로나를 소개할 때 에피데믹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1월 말 2월 초 되면 팬데믹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3월 정도 되니까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경제의 위기가 오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의 그 풀뿌리 경제까지도 심각하게 위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일자리 위기는 왔고요. 또 일자리 위기가 또 언제 종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게 일자리 문제나 혹은 고용 또는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그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인 것이죠. 이걸 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노동시장이나 고용이라는 것은 파생 수요인 것이죠. 생산과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그것이 직접 고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도 시간이 필요하죠. 뭐 이제까지의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경기와 실업 사이의 그 기간은 뭐 많이 걸릴 경우 6개월 정도가 후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바로 그 일자리 위기가 나타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그 음식 도수매 숙박업 서비스 쪽,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위기가 바로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업종이 되었고 실제 거기에서 그 뭐 도산이 일어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지난 3, 4월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시간이 강의를 그냥 대면으로 할 때 하고는 달리 시간이 되게 빨리 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제가 이러면 여러분 아마 더 할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있고 난 뒤에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여러 가지의 그 문제,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적 이슈였던 것이 한꺼번에 부각되고 노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지난 5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전국민 취업지원제도, 아마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시더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게 이제 작년에 국회가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많이 논의되다가 국회에서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하고 입법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아주 그냥 3, 4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해버리는 아주 쉽게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서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것이 특정 단체 또는 진영 또는 연구자에게서만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아주 쉽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냥 질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하면 되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지금은 통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약 한 70% 정도입니다. 현재 피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약 한 1,300만 정도이죠. 이 수치는 우리가 취업자가 연간 우리나라 취업자가 2,600에서 2,700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한 60% 채 못 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70%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고용 위기, 코로나가 일어났고 시장 외적인 요소입니다. 경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었죠. 그게 또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나니까 일자리 위기가 왔습니다. 일자리 위기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방역이라든지 의료 체계가,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잘 숙지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과제는 건강보험과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이제는 일자리 문제, 즉 고용보험 문제가 다음 과제가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과 질문들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우리나라는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예방도 잘 되고 거기에 따른 치료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경제 문제로 돌아오고 나니까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각지대를 정의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운전할 때 사각지대라고 생각할지 하고 있는 것처럼, 사각지대라는 것은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고 재정 투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 밖, 정책 집행 영역의 밖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이제 부각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고
뭐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론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용보험제도를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나 고용안전망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하나의 주장.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인가? 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일자리 사업 예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도 이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자리 예산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5조 5천억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 가운데 한 5%를 차지하죠. GDP 대비를 따지자면 한 1.02%, GDP 대비 한 1.2% 정도 됩니다. 우리가 OECD의 공식 통계와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OECD의 평균 수준은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과연 그것이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제대로 될 수 있는 수단인가라는 하나의 질문 한 개 하나 하고요. 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이제까지의 일자리 정책의 패턴으로서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 코로나가 일자리 정책에게 던져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런 일자리 정책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지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봤을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왔을 때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이니까 뭐 그냥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혹은 재난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거나 또 그리고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 취약한 소상공인에도 재정 지원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쉽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지역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것은 단지 뭐 감염 예방 체계가 제대로 되느냐 아니면 뭐 우리의 경제는 언제 회복될 것이냐 하는 이런 국민적인 관심보다도 이런 경제 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자기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요구로 전환된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화면에 잘 비춰지고 있는 거죠. 예.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흔히 그 다른 나라들과 일자리 예산, 일자리 정책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잘 집행되고 침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지를 비교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GDP 대비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결산 기준으로 하자면 2019년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경 이런 거 돈이 계획이 아니라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쓰고 난 뒤 결산 기준으로 해보면 2019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던 예산은 22조 9천억 정도, 22.9천억입니다. 한 23조라고 통칭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예산에서 여기 나오는 일자리 예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일자리 안정자금 한 3조 원 되죠. 그러면 23조 3조 하면 그러면 26조 정도가 되죠.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오래전부터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해 보면 대략 많이 나올 때는 한 2.5조 정도, 3조 정도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1.8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포함하면 26조에다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3조까지 포함하면 한 29조 정도가 일자리 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자체에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은 빼고 시작해 봅시다. 해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예산은 GDP 대비 약 한 그 1.2%, 이게 OECD 통계와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만약 OECD가 한국의 일자리 예산을 GDP 대비로 2017년 기준으로 하면 0.7% 정도이기 때문에 2019년에서도 OECD 기준으로 그 통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던 1.2%와는 달리 한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OECD 회원 국가들이 GDP 대비 일자리 예산에 쓰고 있는 돈이 약 한 1.3% 정도이니까 거기에는 살짝 못 미치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은 OECD의 그 GDP 비율로 따지자면 OECD 평균 수준에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그 PPT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GDP가 상승하는 그 수준에 비하면 일자리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해서 8.6천억이었는데 2019년에 23조가 되었죠. 이거면 3824 뭐 쉽게 계산해서 한 일자리 예산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지금 정부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일자리 예산은 연평균 한 10%씩 증가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자리 정책의 변화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현재 예산 규모와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예산을 집행해 왔던 혹은 일자리 정책을 해왔던 패턴과 그런 어떤 관행들에 살펴보았을 때 현재 상황에 제대로 좀 대응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제도의 지급 기간과 지급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최대 폭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도록 최저임금 90%를 보장하도록 해놓았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고용센터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그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수급 기간과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최저임금 실업급여를 주는 6개월 동안 또는 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실업자에게 지급해주는 실업급여가 정당한 일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보다 만약에 높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실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실업자이면서 실업급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침 8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잠 설쳐가면서 출근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가 그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고 직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용센터하고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사업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람을 취업시킴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미션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업이라는 그런 실업도 일종의 경제적인 선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업 수당이 생기니까. 그런 걸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진장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를 많이 주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린다면 한다면 뭐 사실은 일자리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주기보다는 실업급여를 낮추어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낮추고 최저임금이 90%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한 50% 정도는 아니면 그보다 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일자리를 취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는 현저히 낮거나 큰 차이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좋으나 그걸 그렇게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제가 드렸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죠. 사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컨대 제가 18년도에 갔다 왔나요? 덴마크에.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소득, 청년수당과 이런 것 같은 청년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교육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이 있었어요. 그 수당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만 원에서 약 30%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100만 원 주다가 70만 원 수준대로 낮추었죠. 그럼 이 7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취업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들과 같이 살지만 유럽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16 내지는 17세가 되면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파트의 방 한 칸을 구해서 한 달 동안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채 되지 않는 이 70만 원은 그냥 아파트의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는 임대료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던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덴마크의 청년 실업률은 거의 9%에 가까웠는데 이 청년 수당을 100에서 70만 원을 깎고 딱 떨어뜨리고 나니까 청년 실업률이 6%로 떨어졌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바로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이 PPT 자료를 보시면 한번 봐주시죠. 우리나라가 2011년에 보면 일자리 사업 예산에 8조 6천억을 들었고 2020년에 보면 25조 5천억입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 고용위기 대책이 추가되면서 예산은 제가 나중에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약 한 12조 정도가 일자리 예산에 더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자리 예산은 못 들어가도 약 한 35조 정도까지는 이상은 올해가 코로나 고용 위기에 대한 일자리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예산 규모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컬럼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직접 일자리하고 고용장려금입니다. 2011년에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이 2조 4천억이고 고용장려금에 들어가는 0.9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됐죠. 2020년을 한번 볼까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2조 9천억이고 고용장려금은 6조 5천억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얼마 정도가 빠르게 계산하면 한 9조 5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그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 5천억에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과 고용장려금 일자리 예산 두 개 합치면 약 한 36%, 37%입니다. 2011년 한번 볼까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 28.3%하고 고용장려금 3.6% 합치면 10.4% 합치면 화면 꺼졌습니다. 합치면 약 한 38%, 39%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 사업과 고용장려금 예산에 들어갔던 예산의 비중이 전체 일자리 사업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과 고용장려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38% 된다는 거죠. 2020년에 한번 볼까요? 직접 일자리 사업과 고용장려금에 들어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약 한 37조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다. 이런 것이 된 거죠. 직접 일자리에서 누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공공기관이 고용주가 되어서 취약계층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죠. 그게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어떤 것일까요? 민간 기업에게, 민간 부문에 취업하는 청년 또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서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채용하는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고용주에는 채용 보조금을, 취업자에게는 임금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내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2년, 물론 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만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이건 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큰 흐름을 살펴보면 정부가, 첫 번째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 예산에 얼마를 썼다? 약 40%를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서 그 PPT에 보이시는 맨 마지막 칼럼 볼까요? 맨 마지막에 말고 실업소득 한번 보시죠. 실업소득에서 보게 되면 2011년에 보면 3.8조고 2020년에 보면 10조 3천억입니다. 최근에 놀라운 통계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에 실업급여로 실업자에게 지급한 실업급여 총액이 얼마였나? 사상 최대로 나온 돈이었습니다. 1조 원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코로나 위기가 지난 5월처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7개월 동안 매조 1조 원씩 나온다면 7조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하게 코로나 고용 위기에 대한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기 위해서 3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추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숫자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실업소득에서 들어갔던 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죠. 2011년에 보면 44.2%였는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줄었을 때가 언젠가요? 2016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업급여를 주기보다는 실업급여를 주어서 노동시장에서 모랄 해저들을 바로 답변 드려야 되나요? 기획재정부 나라예산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들어갔던 돈을 44.2%인데 이것이 2016년에 보면 34%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 저등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 보면 40%, 41% 수준에 되었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표를 보기 전에 드렸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실업급여를 많이 주는 것, 다시 말하자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사업수행기관과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취업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것이죠. 실업급여를 많이 주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취업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정책으로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소득에 대한 예산을 많이 줄까요?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을 통칭해서 우리는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그 활성화 조치라고 하죠. 활성화 조치를 강화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앞서서 또 예를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예를 들었어요. 청년에게 주던 수당을 줄였다는 것이지. 청년 실업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했던 두 가지의 사례와 한 가지의 가정과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거나 실업수당을 주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다음 표를 먼저 보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은 항상 실업의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실업이 있죠. 그걸 자연실업률이라고 하고 자연실업률은 국가들마다 조금씩의 차이 있긴 하지만 보통 자연실업률은 3 내지 4% 정도의 실업률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고용위기라고 한다면 이 자연실업률을 넘어서는 수준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 내지 4% 정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OECD 국가들에 비하게 되면 아주 낮은 실업률이고 거의 자연실업률에 가깝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용위기가 왔다면
추산에 따르면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는 기관들에 따라 추산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실업자가 약 한 200만 명, 250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그 실업자는 항상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제대로 생겼죠. 실업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고용이 위기가 오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자면 실업률이 낮고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고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시점에도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려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용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가 도와줘야 되죠.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제도적으로 도와줄까요? 그 제도를 한번 만들어내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개입해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재정을 시장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거나 고용이 위기가 되어 있을 상황에도 재정을 꾸준히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드렸던 질문이죠. 과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게 되는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는 PPT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고용 안전망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재정 투자를 강화하였던 나라들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실업수당, 고용안전망 또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였던 나라들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을 더 높이거나 실업률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전망에 취약하였던 나라들은 실업률이 높아졌고 오히려 고용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했고 고용 위기가 회복되어서 일자리가 회복되는,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더뎠다라는 이야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정책이죠. 어제 오늘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 쓰기도 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어 있고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어 있어야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고용 활성화 조치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자리 예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표대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고용장려금에다가 예산을 두드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업 예산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6년 표가 좀 낡은 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2016년이나 2019년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예산을 GDP 대비로 나누어 보게 되면 GDP 대비 노동시장 재정 투자의 국제 비교에서 살펴보게 되면 OECD 평균은 1.31이고요. 한국은 2017년 기준입니다. 16년 기준인데 0.70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바꿔서 얘기하자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데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GDP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자리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고용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고용 서비스는 별로 많지 않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쓰나 노동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업소득 고용안전망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0.33%이고 노동시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또는 고용활성화 조치에는 0.37%입니다. OECD 평균을 한번 볼까요? 0.54이고 소극적 노동시장은 0.77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OECD 평균으로 봐달라는 것이죠. OECD 평균에 보게 되면 적극적 노동시장은 0.54가 들어가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는 0.77이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0.37이고 0.33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뭐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제일 꼴찌고 일자리 예산도 OECD 평균에 못 미쳐서 절대적 규모에 비해서 작고 그래서 이것을 OECD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올려야만 뭐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견의 타당성이 있지만 일견의 타당성이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자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뭐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벨기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 한번 보시죠. 이런 나라들 특히 프랑스를 빼고요. 벨기에, 벨기움,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들 볼 때? 큰 나라인가요? 작은 나라인가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나 취업자 수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들입니다. 노동시장도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자본주의 역사도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국의 경제가 성장해왔고 한국의 경제가 여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도 달랐고 경제가 여기 수준까지 오르는 데의 과정도 달랐고 이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도 다르고 또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도 다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하고 직접 비교해서 한국의 경제는 이미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게 있습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그 1인당 GDP는 3만 불이 넘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인구 5천만 명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교육 기준으로 하자면 한국은 1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가 아직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 또한 대외 의존적이기도 하고 내수 시장이 취약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좀 난센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비교가 될 수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OECD 평균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이른바 노동시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0.54인데 변해서 소극적 노동시장이 0.77인 거죠. 고용안전망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고용안전망과 실업소득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고용위기가 왔을 때 실업률을 낮추지는 못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였고 고용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가 취약했던 나라들은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또 그 다음에 고용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를 적절히 하였던 나라들은 고용을 회복하는 데서도 속도가 빨랐다. 그러면 그럼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소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즉 실업소득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을 때 이게 커서도 화면에 비춰지나요?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화면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오른쪽 우하단에 보면 우하단에 보면 스웨덴이 있습니다. 이게 PLMP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assive Labor Market Policy인데요. 이른바 소극적 노동시장 조치인 것이죠. 실업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실업소득에 관한 것이 스웨덴은 1.2%입니다. 우리는 실업소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다 합쳐가지고 0.7%였는데요. 이 나라는 GDP 대비 실업소득이나 고용안전망을 유지하는 1.2%인 것이죠. 이 스웨덴이
몇 년 전에는 저 위쪽에 와 있었습니다. 우상단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소득을 유지하는 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투입했던 나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밑에 한번 다음 표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스웨덴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연도는 크게 3개의 연도가 있습니다. 2004년, 2009년, 2016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개별 나라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2004년에서 2016년에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는 예컨대 여러분들 가장 보기 쉬운 정 가운데 한번 볼까요? OECD 평균과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을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09년을 지나고 2016년까지 보면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쭉쭉쭉쭉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또 덴마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쭉 줄어들다가 2009년에서 2016년까지는 덴마크는 줄어들지 않아요. 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가 그러니까 미니워크, 원유로 잡 이런 그 아주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고용률을 아주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시장에 재정 투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 일자리나 고용장려금이나 직업훈련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서 그런데 이들 나라들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어요.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과 실업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변화시키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고용안전망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실업보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모랄 해저들을 유발할 수 있는 한 측면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를, 고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은 그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컬럼에서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0.7%를 1.2%가 제가 실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한 1% 정도는 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마 그 OECD는 아까 보고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근데 한 2020년 기준으로 하자면 한 1.0%, 1.1%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조정해야 되느냐? 소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즉 실업소득 유지, 고용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를 지금보다는 더 늘려나가야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일자리 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고용안전망,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재정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야만 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이른바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쉬는 시간 전까지 요것을 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일자리 정책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또 그것을 늘려야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의 파운데이션, 고용의 그 기반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고용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하고 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면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쉬었다가요. 3시부터? 아, 댓글요? 일자리 OECD 평균이 악공기님께서 사용했던 일자리 예산들의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쓰여졌던 것은 국민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나라 예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예컨대 들어봤던 일자리 사업들 대표적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연도별로 쫙 다 나와 있고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울산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울산에 직접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예산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역에서 예컨대 울산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울산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였던 예산과 투입할 계획인 일자리 예산은 이것 또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호조라고 영어로 이고요. 그 호조 판서 이런 거 할 때요. 6조 판서 할 때 호조. 그래서 이호조에 들어가면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아마 낱낱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총액과 어느 광역시도 시군구더라도 거기에서 결산했던 내용과 이 호조에 나와 있던 예산 총액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이 호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나라 전체에서 사용하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자면 25조 5천억에 대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나라 예산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 평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어제 오늘이죠. 어제 이제 정부가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내게 되면, 예산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하기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 부처들이 내었던 일자리 예산들이 타당한지 적절한지 여부, 그 적절성 여부를 그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그 평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따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예산의 규모는 지나치게 과대하다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실업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대 추정되어 있고 추계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예산이 많이 개정되어 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아마 국회에 제출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떻든 올해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그 한국형 실업부조이죠. 전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고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고용위기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명백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고용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가 25조 5천억이고 이미 추경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30조가 넘는 지금 일자리 예산이 지금 35조 가까이 되는 일자리 예산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 한 35조 정도만 하더라도 GDP 대비 약 한 우리나라의 GDP 기준으로 하다면 한 벌써 1.3% 이상 넘어가는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사업 예산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ECD 평균, OECD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가 절대적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패턴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실례하겠는데 모시겠네. 예컨대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이잖아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정부가 1조 9천억을 추경에다가 더 투입하기로 했어요. 이미 2조 9천억을 넣기로 했는데 거기에다 1조 9천억을 더 넣기로 했죠. 그러면 총 얼마 4조 8천억이에요. 그럼 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건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거 뻔하죠. 뻔합니다. 알바 일자리다. 하찮은 일자리다. 언론이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질문해 볼까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사각지대에 있는데 특고, 프리랜서 있는데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상당 부분이 가입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난 뒤에 다르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직접 일자리 사업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쉽게 놓는데 그러면 우리가 답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 돈이라는 것이 어차피 한 주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을 국민보험제도라든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옮기고 그 사람들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해서 하찮은 일자리나 일자리를 표현하지 말고 그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정부가 수당을 주어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게 정책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예산을 OECD 수준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목적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의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의 변화를 잘 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고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 예산으로 나아가는데 큰 중요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짧은 글에 대한 긴 설명이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쉬면 되겠습니까? 화면 내립니까?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시나요? 많으면 좋겠는데 이게 재방송도 되죠? 네. 네. 어쨌든 뭐 한번 하고 나면 계속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은 원래 처음에는 지금부터의 자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기 전에 노사정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의 자료로 검토하였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향후 어떤 우리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되게 강의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저한테도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고용 위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그 상당 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왔어. 그건 실감하겠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생활 방역이라고도 하고 또 실제 사람들의 이동 통화의 이동 전화의 그런 통화 내용들의 거리를 살펴보면 실제 3, 4월 달에는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월 지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변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또 뭐 발 빠르고 또 뭐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뉴 노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에게 새로 생긴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과 나와의 기준, 이렇게 비대면 강의하는 거,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시청하고 그 다음에 아마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와서 경제 위기가 왔대. 근데 그게 또 일자리 위기까지 왔다는 거야. 고용 위기가 왔다는 거야.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고 계실까요? 나는 심각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었지? 얼마나 있었을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제 별로 느끼지 못했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제도 끝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 위기, 일자리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제도권 밖에, 제도 내에서 더 이상 보호하기 힘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할까요? 두 가지를, 하나를
명백하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이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이 경제 위기가 일자리 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일자리 위기는 제도권 밖과 제도권 안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시기였다. 다시 말하자면 제도권 안,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상황이 되었다. 고용위기가. 그러니까 일자리의 위기가 왔더라도 실업되면 실업급여를 받아. 왜? 나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컨대 실제 그랬어요. 그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분들이라든지 그 학습지 방문교사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3, 4, 5월 달 동안 돈 없었어요. 돈 못 벌었습니다. 이제 요즘 조금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가져왔던 가장 큰 위기,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제도 밖과 제도 안의 차이를 명료하게 노출시키고 제도 밖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이러는 과정에 고용 동향은 어떤 것이 나타났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고용보험 취득 건수, 다시 말하자면 고용보험 취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용보험 가입하고 그 취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수준이 지난 3, 4월 때는 뚝 떨어졌다가 5월 들어서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직장에서 퇴사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실해서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작년 수준과 비교해서 완만한 감소랍니다. 그러니까 확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실업자가 되는. 여기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회사를 나오고 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만 가는 것인데요. 지난 5월부터 실업급여 신청 인원과 직업 인원수가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의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3월 달부터 가장 빨리 잡아서 3월 달부터 일자리 위기가 고용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길게 잡으면 더하기 6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지금 5월 기준,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6월 하면 12월까지 다음 달부터 고용위기가 딱 끝난다 손치더라도 어떻든 실업자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달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번에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시는 수행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자리 관련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이 뭐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말은 많이 근데 들어봤는데 그 실질적으로 잘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만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상담사들의 경우나 수행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주가 그 매출액의 감소이거나 생산량의 감소, 매출액의 감소, 생산량의 감소, 또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적게 들어가고 자재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게 되자면 잘라야 되잖아요. 마치 친구 여럿이 모여 있다가 돈 떨어지면 몇 사람 눈치 보고 한 명은 일단 집에 보내야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 몇이만 앉아서 먹으면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리고 기업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당연하니까. 왜? 경기가 나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여야 되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사람은 덜 쓰게 되고 사람을 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임금의 90% 최대 임금의 90%까지를 지원해주고 대기업은 임금의 3분의 2까지도 지원해준다. 3분의 2면 대기업 3분의 2면 적지 않은 돈이죠. 대기업의 3분의 2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고용유지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휴업도 있고요. 휴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 직업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어차피 실업될 사람인데 기업이 해고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니까 일종의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분 실업급여 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산업계에서 실제 실업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마 코로나 고용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지원을 얼마만큼 한다, 몇 퍼센트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요. 정부의 고용대책 모니터링 센터를 맡았었는데 센터장을 했죠. 그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그때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이 제도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산단에 산업단지에 고용센터나 고용지책원의 직원들이 가서 전단지 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업기간과 직업 수준을 확대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자마자 막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PPT 자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이 5월 달에는 6만 3천 건, 4월 달에는 7만 5천 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다 합쳐보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약 18만 건, 약 20만 건이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계의 동향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처음에 코로나 고용위기가 왔을 때 어떤 업종에서 제일 많이 왔느냐? 도소매 숙박업 쪽에서 3, 4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수가 폭증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말 지나고 난 뒤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음식, 도소매 숙박업 쪽에서는 줄어들고 대신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는, 우리 흔히 가치 사슬 체계라고 하죠. 글로벌 밸류 체인에 놓여 있는 수출을 주로 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초부터는요. 그러니까 4월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음식 숙박업이 아니라 서비스에서 제조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 그들 기업들의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자동차 쪽에서 많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산업 연관관계가 아주 높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위험하게 된다면 그 산업의 연관관계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고용위기가 처음 왔을 때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이즈가 적었어요. 처음에 3, 4월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던 기업들은 주로 5인 미만인 기업들이었어요. 10인 미만까지 넓혀서 확장해서 보면 10인 미만 기업이 거의 70 내지 80%였습니다. 그런데 4월 달 들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100인 이상 중견 기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왔고 제조업에서도 자동차와 같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소기업이 아니라 중기업으로 나타나고 중기업은 여기서는 계획신고 건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 단위를 한 건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기업 한 건과 소기업 100건하고는 그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가 됩니다. 코로나 고용위기는 이제 제조업의 수출 중심 기업으로 확산되었고 그것도 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결국
코로나 고용위기는 더욱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앞에서 나타났던 3, 4월에 나타났던 중소기업을 음식 숙박업에서 나타났던 이 기업들은 왜 회복됐는가?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움직임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에서 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술집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발생한 게 이태원 사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돈은 재난지원금이 국민들한테 지급되었어요. 돈 썼습니다. 경기가 확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고용위기는 서비스업 쪽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 고용위기 직후에 한 그 대응을 살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이 지금 2020년이지만 여기 젊으신 분들도 수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 지난 한 20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경제 위기를 두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 2020년, 2008년, 1998년 이렇게 되죠. 이미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때 고용 위기를 경험하였을 때는 일자리 위기가 왔을 때 정부도 그러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했고 그 당사자들도 아주 당황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모 은행에서 일하고 있던 행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내 방송을 하였던 그 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모두 다 혼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어져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글로벌 코로나 고용위기가 왔을 때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처럼 그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체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왔을 때 정부의 대응과 대처의 방식도 되게 신속하였고 대단히 정확하였고 이른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정책을 조준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책 계산을 명확하게 찍었고 그 효과도 빨랐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위기가 왔으나 그 고용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전문 경제학 용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라슈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낙하산 효과라고 합니다.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이건 저는 되게 좀 잘된 주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월 초에 기재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그 차관님하고 회의를 했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포괄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피해 업종은 대부분 그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유지 지원 계획 신고 기업들이 이런 쪽에 모여 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데는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 부담이 10%이고 정부가 90%까지 주는데 그 10%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고용위기 대책과 방향에 있어서 정부가 기존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현재 77만 8천 명인데 인원 기준으로 하자면 정부가 코로나 고용위기 대처에서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의 개수가 149만 개, 150만 개입니다.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노란색으로 신규로 만드는 일자리 숫자만 합쳐보시면 얼마입니까? 이미 55만 개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좋은 팁 하나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 수가 55만 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한국판 뉴딜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55만 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하나 있고
코로나 고용 위기 대책에 정부가 신규로 만들려고 한 55만 개, 그것과 같은 숫자네요. 같은 겁니까? 그래서 1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위기 대책에서 대해서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직접 일자리 사업 또는 고용장려금을 통해서 5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든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답은 간단하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니까,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직접 일자리 사업 말고는.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5조 5천억이 편성되어 있고 2차 추경까지 1조 9천억이 더 투입될 계획이고, 또 고용안전특별대책으로 고용유지, 실업대책, 직접 일자리, 사각지대 생활안정 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12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다면 일자리 사업에 내년도 들어가는 돈은 37조 5천억이라 나와 있는데 3조 8 일자리 안정자금 빼고 나면 약 한 35조 정도, 32에서 35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공부문 디지털 일자리 사업 내용과 근로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 사업은 공공데이터 사업, 온라인 콘텐츠 사업, CV 방역 안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적지 않은 논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기존의 일자리와 기존의 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어떤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정말 제대로 된 디지털 일자리 사업 혹은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너무 그 일자리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지표를 관리하려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런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역경제 회복 지원 일자리 공공 일자리입니다. 이게 뭐 취약계층을 위한 일종의 공공근로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부문, 그 민간부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도 5만 명, 5조 원을 5천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번 요게 이제 우리가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과 일자리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차례의 고용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그 정부의 그 정책 집행 속도라든지 정책 집행을 하면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이었고 실효적이었다. 신속하였다. 이렇게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OECD가 권장하고 있고 이제까지 세계에서 그 경제 위기가 왔었고 고용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그 상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죠. 독립적인 두 개의 정책이. 그런데 이것을 한 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코로나 고용위기가 왔을 때 정부에 대해서 제안하였던 제일 신속하게 제일 먼저 제안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용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수고용 노동자, 아까 이야기했던 캐디, 그 학습지 방문교사 이런 등등의 분들이죠.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든지 방송 작가라든지 또는
관광 가이드라든지 특히 이게 관광 산업의 가이드 부분들은 뭐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자체나 지역의 관광 산업을 하고 계신 관광이 주요한 그 소득원인 그 지역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새겨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관광 산업에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관광 산업 위기가 오고 난 뒤에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이 전문적 기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숙달되어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가이드들이 이 코로나 고용 위기 때문에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뭐 관광버스 안 움직였고요. 사람들이 관광 다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분들의 역할들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만 그렇나요? 아니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관광 가이드들 일자리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특수고용 프리랜서들이죠.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해보니까 약 한 93만 명 정도 19년 기준으로 93만 명 정도 18년 기준으로 93만 명이었고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103만 명, 11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고용위기 대책원안에서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기 위한 긴급 고용 안정자금을 150만 원 지원해서 이번 달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큰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큰 이야기만 들려서 내가 이게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듣는데, 예컨대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코로나가 왔어요. 경제가 위험해졌습니다. 위기가 왔죠. 고용위기가 온 것입니다. 고용위기가 오면 실업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실업자는 두 가지 종류의 실업자가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을 받는 실업자와 고용보험을 받지 않는 실업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고용보험이 있으니 고용보험을 받는 실업자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정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조합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고용보험을 받는 실업자에게는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을 받도록 하는 것, 그건 당연히 받는 것이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제도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도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에 준하는 식으로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결합되어야만 실업자라는 하나의 정책 대상이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포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정책 조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실업급여만 받고 있으면 되나요? 예컨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다시 놀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으로 있던 사람들이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받았어요. 예컨대 특고 이런 사람들이요.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또 실업급여를 받나요? 실업급여 안 줍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당장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어서 소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책의 조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사업수행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알선일 텐데요. 취업알선 중에서 제일 잘 될 수 있는 취업알선은 무엇일까요? 직업훈련을 관 마치고 놓은 사람들을 취업알선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할 준비가 잔뜩 되어 있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컨대 고용 서비스와 취업 활성과 직업 훈련을 결합시키는 것도 일종의 정책 조합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번 코로나 고용 위기는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다른 아주 신속한 정책 대응이 있었고, 그것도 정책 조합이 이른바 컴플리먼터리, 그러니까 상보성이 잘 이루어졌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빨리 마쳐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45분까지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이기도 하네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업자의 소득 유지와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찬반의 양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지금도 실업급여나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못 구한다. 미스매치가 심하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들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젊은 사람들은 일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 많이 뽑아주세요. 취업활동비가 좀 풀었어.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좀 쓰게 해주십시오.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분들이. 이런 마당에 사람을 못 구해서 이런 마당에 실업급여를 더 준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업은 일종의 하나가 본인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실업급여를 더 준다? 고용안전망을 더 강화한다? 그럼 미스매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미스매치 문제는 더 심화되겠느냐? 나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기업 현장에는 실제 일자리가 남고 실제로 미스매치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실업보험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정책이란 뭘까요? 제도란 무엇일까요? 항상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 작동되는 제도는 위기 시에도 잘 작동됩니다. 평상시에 잘 작동되는 제도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위기 시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기반을 만들어주는 인프라이고 파운데이션인 것이지 그 자체가 주요한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고용 위기가 왔을 때 실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실업소득을 유지해주는 것이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처럼 지금까지 고용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를 50% 이하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고용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OECD 국가들과의 평균적인 구성의 비율은 가져가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실제 그것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다. 빠른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안전한 수단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의 실업률을 악화시킨다든가 그 이상의 경제 상태를 악화시킨다든가 더 이상의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데는 안전망이라는 고용안전망이라는 제도가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용위기를 단계별로 대응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뭐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 사람들 들을 때마다 공허하다. 뭘 선택하고 어디다 집중하란 말인지 공허하다. 선택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택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아주 나쁩니다. 기업의 매출이 줄었어요.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 수요가 감소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정부라고 한다면 이 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될까요?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에게다가 이렇게 말할까요? 너 취업하라. 취업하면 임금을 조금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안 뽑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경기가 악화되어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시점에서는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아무리 자극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일자리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경제가 나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한 시점에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까요? 재정을 투자해야 될까요? 기업에게 줘야죠. 맞나요? 기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 좀 뽑아라. 임금의 한 90%는 우리가 줄게. 임금의 한 100%도 우리가 줄게. 사람만 채용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기업이 사람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을 생각은 하겠죠. 사람 뽑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위기가 와서 일자리가 고용이 위기가 왔던 시점에는 일자리가 그런 시점에는 누구를 지원해야 된다?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고용유지지원금 이야기했습니다. 노동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고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해고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좀비 기업입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쟁력이 결국은 사람을 잘라내야 되고 해고를 해야 되는 기업은 그 시장 내에서 그 산업 내에서 그 업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위기가 왔을 때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래야 산업 자체가 시장 자체가 튼튼해지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일리 있는 논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 누굴 지원해 줘야 될까? 기업을 지원해 줘야죠. 기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와 같이 고용이 위기가 오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점에서는 그 지원, 정책 지원의 대상은 누구다? 기업주가 돼야 된다. 기업이 돼야 된다.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전폭적으로 또는 완화된 조건으로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고용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고용 위기가 왔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하늘에서 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받았던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다가 지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예산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한번 내보십시오.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도 없어요. 먹여 살려야 될 식구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월 예컨대 월 4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계속 이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줘야죠.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없으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사업밖에 없잖아요. 직접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고용 위기가 심화될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였을 때, 대학을 입학할 때 이런 조건을 한번 제시해 봤다고 생각합시다. 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받는 첫 월급이 만약 3천만 원이다. 연봉 3천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가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너 지금 들어가면 연봉 3천만 원이야. 직장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녀. 그리고 쟤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연봉 3천만 원 받을 때쯤 너는 3,500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겠죠. 자, 직업훈련 생각해 볼까요? 직업훈련은 누가 받을까요? 취업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죠. 직업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은 기회비용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회비용이 낮을까요?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은 기회비용이 낮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고용위기 시에는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럴 때 뭘 하겠다? 직업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아두겠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고용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대면이 안 되니까 직업훈련 자체가 수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고용위기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팁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그러면 고용위기가 극복될 때는 어떡할까요? 고용위기가 극복될 때는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노동 수요가 증대하죠.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 건 뭐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자극해야 될까요? 기업에게 돈을 계속적으로 줘야 될까요? 기업이 주는 돈을 이제 그만 줘야 되겠죠. 고용유지연금 그만둬야 되겠죠.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될까요? 일자리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돈을 줘요. 너 취업해라. 취업하면 임금 보조금 조금 더 줄게.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 자, 그래서 고용 위기가 있고 그것을 위기가 진입해서 극복하는 단계에서는 정책 대상은 달라야 된다. 정책을 사용하는 수단도 달라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이 왔습니다.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될 시점에 와 있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미 한국이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시대를 넘었었어요.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나름대로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국민소득이 높아졌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되겠죠. 기업이 노동자 한 명에 줘야 되는 연봉 얼마다? 4천만 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4천만 원짜리 노동자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은 비용의 부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겠죠. 산업구조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죠. 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셨고 나도 확인했고 여러분도 몇 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찮게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이다,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산업은 누가 하죠? 기업은 누가 가동시키죠?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그 생산성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디지털 경제에서는 생산성은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IoT 이런 모든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것을 조작하고 가치를 생산해내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한국판 뉴딜에서 과연 이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성장 주체, 그 잠재적인 주체, 인력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지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되었을 때 정부가 투자 전략을 산업 성장 전략을 내세울 때 지역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떨어지면 떡고물이나 받아 먹을까? 되게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기재부 회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그 그릇은 지역이다. 지역에서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인력 양성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좋은 대학들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 다시 갈 필요는 없다.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지역 경제 악화와 좋은 일자리 소멸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면 산업에서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미 한국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 전통적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고 그 전환하는 국면에서 지역 경제 악화, 지역의 인구 소멸 이런 등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역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전략들이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없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전국민 취업지원제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을 둘러싸고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진보 진영 내에서 일부 진영 내에서는 정당 내에서도 그렇죠. 여당과 야당에서도 이미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 기본소득제를 먼저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잠정적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국민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르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월 보수 총액 0.8%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0.8%인 즉 근로자 월 보수 총액의 1.6%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주는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0.25%에서 0.85%까지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기업주의 부담이 1.65%입니다. 월보수 총액 기준. 말하자면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이라면 월급이 한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 한 5만 원 정도를 고용보험료를 내는데 대기업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대기업은 5만 원에다가 5만 원 한 10만 원 더 내는 정도가 되겠죠. 돈을 더 내는 그런 어떤 기준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바뀌게 되면 소득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월 보수 총액 개념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는 소득이 두 가지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기반으로 낸다는 이야기죠. 자영업자가 선뜻 동의해 줘야 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조세 행정이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못합니다. 질문들이 없네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사회적 논란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자체 되나요? 됩니까? 예.
그냥 오디오가 꺼졌을 때 오디오 배터리가 다 됐던 모양이에요. 오디오가 다 됐을 때 그냥 바로 페이드아웃 됐으면 이야기 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든 페이드아웃 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면 현재 일자리 정책의 큰 흐름과 변화라고 하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쪽의 방향일 겁니다. 그럴 때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화두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질 때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로 접근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질문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메일 또 주시고 하면 다음 기회를 통해서 혹은 뭐 전화 주셔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